당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그 자식은 사실 당신에게 전생의 빚을 받으러 온 지독한 채권자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웠는데 돌아오는 것은 원망뿐이고 내 살을 떼어주며 뒷바라지했는데 결국 등을 돌리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당신 인생에 등장한 목적이 효도가 아니라 당신이 전생에 남긴 마음의 빚을 남김없이 받아가기 위해서라면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비극적인 어긋남 앞에서 늘 자식을 탓하고 자신을 탓하지만 사실 그 아픈 어긋남이야말로 우리가 이 생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깊은 인연의 숙제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이상하게도 다른 어떤 관계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많고 정이 너무 깊어서 그 관계는 자주 아파집니다. 부모는 묻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 아이와의 관계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식은 말하지 못한 채 느낍니다. 아무리 애써도 부모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 이 질문과 이 침묵은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선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고를 수도 거절할 수도 없이 이미 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가장 가깝고 가장 깊지만 동시에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관계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지키고 싶어하고 자식은 부모에게서 자유롭고 싶어합니다. 이 두 마음은 서로를 향해 있지만 같은 방향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삶을 걱정하고 자식은 그 걱정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갑니다. 이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까? 다른 집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유독 우리만 이럴까? 하지만 부모 자식의 인연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인연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거는 기대의 무게, 자식이 부모에게 느끼는 책임의 무게, 그리고 서로 말하지 못한 채 쌓여온 감정의 무게. 이 무게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쌓입니다. 잘해주려 했던 말, 도움이 되고 싶었던 행동, 사랑이라고 믿었던 선택들이 조금씩 관계 안에 남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관계는 편안함보다 부담에 가까워집니다. 부모는 왜 이렇게 멀어졌지라고 묻고 자식은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라고 느낍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방식을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엄했나? 내가 너무 풀어줬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이 어려운 이유는 이 관계가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삶 전체가 겹쳐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과거, 자식의 미래, 서로의 바람과 두려움이 한 관계 안에 겹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사랑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두고 아주 오래전부터 특별한 표현을 써왔습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이어진 흐름 위에서 만난 관계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전생의 업보라는 말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 말은
운명이 정해졌다는 뜻도 벌을 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 관계에는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이 이미 존재한다는 하나의 비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의 인연은 쉽게 풀리지 않고 쉽게 끝나지도 않습니다. 사랑해도 힘들고 멀어지려 해도 완전히 멀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인연이 왜 이토록 무거운지, 그리고 그 무게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지를 조금 더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이 유난히 무거운 이유는 이 관계 안에 서로 다른 시간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이미 지나온 삶의 시간을 기준으로 아이를 바라봅니다. 자신이 겪은 실패, 후회, 놓쳤던 기회들까지 모두 담아 아이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는 항상 과거가 섞여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해서 힘들었다. 이 길은 가보니 위험하더라. 이건 꼭 피해라. 부모에게 이 말들은 사랑이자 보호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의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자식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의 과거가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부모는 위에 주는 말이라 느끼고 자식은 막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의 균열이 생깁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 말한다고 믿고 자식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사랑은 같은데 해석이 다릅니다. 여기에 부모 자식 관계만의 특이한 구조가 더해집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기대라는 것을 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이 기대는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관계 안으로 스며듭니다. 자식은 그 기대를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늘 느끼며 자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부모가 안심하겠구나. 이 정도는 해야 부모가 실망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자란 아이는 자신의 선택 앞에서 늘 두 개의 기준을 마주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과 부모가 안심할 삶. 이 두 기준이 어긋날수록 아이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모는 아이를 놓아주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다 자기 자신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사랑보다는 부담에 가까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두고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을 전생의 업보라는 말로 설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갚아야 할 마음, 풀어야 할 감정, 정리되지 않은 관계의 숙제가 이미 놓여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에게 유난히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자식은 이 부모 앞에서 유난히 숨이 막히는 순간을 겪습니다. 이 인연은 가볍게 스쳐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깊이 건드리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이 힘든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 안에 너무 많은 마음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은 억지로 정리하려 할수록 더 엉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엉킨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갈등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왜 서로가 더 애쓸수록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특히 힘들어지는 순간은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애쓰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관계에서는 노력이 많아질수록 숨이 막히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야. 내가 다칠까봐. 내가 겪어봐서 아는 거야. 자식은 대답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나의 가능성부터 닫아버릴까? 부모의 말은 경험에서 나오고 자식의 마음은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두고도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는 넘어질까 걱정하고 자식은 넘어져 보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안전한 길을 말하고 자식은 자신만의 길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대화는 점점 설명이 되고 설명은 설득이 되고 설득은 통제가 됩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사랑의 언어를 쓰지만 자유의 온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서로의 몫을 넘는 순간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주려 하고 자식은 부모의 감정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삶의 몫은 나눌 수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 실패해 줄 수 없고 자식이 대신 후회를 덜어줄 수도 없습니다. 이 경계를 넘는 순간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크게 싸우지 않는데도 늘 공기가 무겁고 어떤 부모 자식은 자주 연락하는데도 서로 지칩니다.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마음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애씁니다. 이 애씀은 서로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각자의 삶을 조금씩 마르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의 인연이라는 은유는 바로 이 지점을 비추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미 얽혀있는 마음은 설명으로 풀리지 않고 명령으로 정리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한쪽이 더 강해질수록 다른 한쪽은 더 멀어집니다. 부모는 왜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아이가 고마워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은 왜 이렇게까지 맞춰왔는데 여전히 부족한지 숨이 막힙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에서 처음으로 필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마음을 끊는 거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숨 쉴 수 있는 여백의 거리입니다. 이 여백이 생길 때 비로소 관계는 다시 움직일 힘을 얻습니다. 이 여백이 생길 때 비로소 관계는 다시 움직일 힘을 얻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관계에 숨 쉴 공간이 사라져 있다면 삶은 당신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소리 없는 부름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어느 순간부터 유난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도 아니고 사건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편하지 않고 서로를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인연이 꼬였다고 말하기보다 인연의 역할이 어긋났다고 비유합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와 몫이 있습니다. 부모의 몫은 아이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앞에 길을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의 몫 역시 부모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불안을
다 없애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가 힘들어질수록 이 경계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부모는 아이의 선택을 자기 책임처럼 느끼고,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자기 의무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진로 하나, 친구 하나, 생활 방식 하나가 곧바로 서운함과 죄책감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는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자식은 왜 나를 믿지 못해 라고 느낍니다. 서로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대화는 점점 평행선을 그립니다. 이 지점에서 전생의 인연이라는 은유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아니라 이미 얽힌 감정이 있다는 설명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이렇게까지 감정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적고 거리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은 태어나자마자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입니다. 설명할 틈도 없이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다른 관계보다 훨씬 크게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깊은 얽힘을 빚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돈의 빚이 아니라 마음의 빚입니다. 누군가는 받아야 할 마음이 남아있고, 누군가는 갚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빚이 숫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는 이만큼 해줬는데 라고 생각하고, 자식은 그만큼 요구받았다고 느낍니다. 서로 계산이 다른 상태에서 계속 마주하면 관계는 점점 숨이 막혀옵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대화를 해도 자꾸 설명이 길어지고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합니다. 만나고 나면 괜히 피곤하고 돌아서면 후회가 남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몫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 채 더 잘해보겠다고 했으면 관계는 더 팽팽해집니다. 당기면 당길수록 끊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해결책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이 관계에서 내가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부모라면 아이의 인생까지 내 책임처럼 안고 있지는 않은지, 자식이라면 부모의 감정까지 내 몫으로 끌어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입니다. 이 질문이 생길 때 관계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얽힌 실타래를 단번에 끊어내거나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관계를 살리는 태도는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나씩 덜어내는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관계를 당장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말을 고치면 될 것 같고, 태도를 바꾸면 금세 달라질 것 같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이해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어긋나기 쉽습니다. 부모는 지금 고쳐주지 않으면 아이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자식은 지금 벗어나지 않으면 평생 이틀 안에서 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긴박함이 관계를 더 거칠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결과를 앞당긴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와
현재를 조이는 상태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실패할 미래를 미리 보고 두려워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평생 지배당할 미래를 미리 그리며 답답해합니다. 문제는 이 미래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대화는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둘러싼 싸움이 됩니다. 불교에서 전생의 업이라는 말은 이 지점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지금의 갈등이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감정의 흐름 위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 흐름은 한두 마디 말로 정리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설득도 해명도 아닙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말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결과를 향해 밀어붙이던 마음을 한 걸음 뒤로 물리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지금 당장 아이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를 허락해주는 일이고, 자식이라면 지금 당장 부모를 이해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를 스스로에게 주는 일입니다. 이 여유가 없을 때 관계는 계속 시험대에 오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재고 반응 하나에 사랑을 확인하려 듭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은 점점 조건처럼 느껴지고 관계는 평가처럼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움직임이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무언가를 더 하려 하기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답을 내야 한다는 생각,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두려움,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기 위한 방향 전환입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조금 느려질 때 그제야 관계는 다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이 조용한 선언이 시작될 때 관계는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억지로 쥔 손에 힘을 빼고 각자의 자리를 되찾을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부모와 자식이 각자의 자리를 되찾기 시작하면 관계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씩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말의 무게입니다. 예전에는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었는데 이제는 같은 말이 그냥 말로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말이 명령처럼 들리지 않고 자식의 말이 도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기술이 아니라 거리에서 생깁니다. 가깝되 겹치지 않는 거리, 사랑하되 대신 살지 않는 거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각자의 업을 각자가 걷는 상태라고 비유합니다. 업이라는 말은 벌이나 숙명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삶의 결과를 스스로 경험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자식은 부모의 불안을 자기 인생의 짐으로 끌어안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가르치고 증명하는 구조에서 바라보고 지켜보는 구조로 옮겨갑니다.
부모는 결과를 통제하지 않고 과정을 신뢰하려 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기 삶을 정직하게 살아내려 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따뜻해지지 않고 어느 날 문득 편해졌다고 느끼는 식으로 찾아옵니다. 함께 있어도 말이 꼭 필요하지 않고 연락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에 틈이 생기면서 관계는 숨을 쉽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전생의 인연이라는 은유는 바로 이 순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미 얽혀있던 마음의 실타래가 억지로 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헐거워지는 순간입니다. 누가 옳았는지를 따지는 싸움은 의미를 잃고 누가 더 사랑했는지를 증명할 필요도 사라집니다. 이때 비로소 부모는 아이를 하나의 존재로 보고 자식은 부모를 하나의 인간으로 봅니다.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관계가 이 지점에 오면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갈등이 생겨도 관계 전체를 뒤흔들지 않습니다. 한 번의 말다툼이 사랑의 부정을 의미하지 않고 한 번의 침묵이 단절의 신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안정감은 서로가 서로의 삶을 대신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공에 가까워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채워넣었던 기대와 두려움이 비워졌다는 뜻입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의외로 따뜻함이 남습니다. 억지로 잘하려는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 조용한 신뢰가 자리 잡습니다. 이 가벼워진 관계의 무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유를 되찾게 되는 것일까요? 그 자유가 어떻게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지 그 마지막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조금 가벼워졌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너무 멀어진 건 아닐까? 하지만 이때의 가벼움은 식어버린 온도가 아니라 과도하게 얹혀있던 무게가 내려간 상태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의 업이라는 은유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다는 것은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제대로 살도록 비춰주기 위해서라는 해석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통해 자신의 통제 욕구와 두려움을 보게 되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자신의 의존과 반발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벌도 아니고 시험도 아닙니다. 하나의 관계 안에서 서로 다른 삶의 과제가 겹쳐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의 인연이 유독 어렵게 느껴질 때는 누군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과제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자기 숙제처럼 끌어안고 있을 때 자식은 자기 삶을 시작할 공간을 잃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끝까지 책임지려 할 때 부모는 자기 감정을 돌볼 기회를 잃습니다. 이 균형이 조금씩 바로 잡히면 관계는 더 이상 서로를 묶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를 지탱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뒤에서 응원할 수 있고, 자식은 부모의 불안을 끌어안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불교에서는 해결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흐름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표현합니다. 흐름이 제자리를 찾으면 인연은 버텨야 할 관계가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많은 자리에 잘못 놓여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생의 업이라는 말은 이 사랑을 책임과 통제의 언어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지혜의 언어로 되돌리라는 비유에 가깝습니다.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몫이고 부모의 감정은 부모의 몫입니다. 이 단순한 구분이 지켜질 때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쉬고 사랑은 조용히 오래갑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진 인연이 유독 어렵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누구를 바꾸려 하기보다 각자의 자리를 조금 더 존중해도 괜찮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인연은 다시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의 아이를 혹은 당신의 부모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동안 그들을 내 방식대로 조각하려 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그들의 기대라는 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각자 다른 하늘을 향해 자라나는 두 나무의 만남이라 하셨습니다. 상대를 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나의 그림자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림자를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당신의 손은 허공만을 휘저으며 지쳐갈 뿐입니다. 상대를 고치려 들기보다 지금 내 마음을 어둡게 짓누르고 있는 집착의 그림자를 가만히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먼저 평온해질 때 상대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비워진 손으로 각자의 빛을 바라보는 오늘이 당신의 인연에 가장 따뜻한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